그러면 우리 그 유닛이 오기 전까지 잠깐만 오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개요서 쓰기를 먼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과제 수행들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까지를 한꺼번에 그렇게 한꺼번에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한번 개요서 쓰기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듯 하니까 제가 핵심만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요서는 이 부분을 올리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제목을 하나 넣으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고 이렇게 초점 낱말 5개를 찾아내라. 근데 이 초점 낱말은 공부를 해서 찾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순서를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순서를 잘 잡아가야 돼요. 초점 낱말은 역량에 관한 겁니다. 내가 이 주제로 글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머릿속에 이 주제를 써낼 수 있는 어떤 밑그림 또는 배경 지식 또는 나의 관심의 정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가름하기 위한 거야. 이거 공부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초점 낱말을 5개 뽑아낼 때는 제가 이제 생각 떠올리기 방식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A4든 어디든 빼곡히 이 주제 힐링과 관련된, 제가 힐링을 예를 들었지만은 힐링은 쉰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몸 마음이 지쳤잖아요. 그러면 본디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게 힐링이네요. 고치다라는 것은 본디 모습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힐링해 놓고 힐링의 뜻도 모르고 힐링의 현상도 모르고 힐링의 문제점도 모르고 그러면은 쓸 수 없을 테니까 일단 내가 힐링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요걸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 뒤에 한 100가지의 낱말을 썼다고 합시다.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생각 떠오르는 대로 다 써놓는 거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개 정도의 낱말을 뽑아내. 그런 다음에 자, 그 5개의 낱말을 이제 완벽한 문장, 주어, 목적어, 동사와 같은 완벽한 문장 형식으로 5개의 낱말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식을 만든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개요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라고 그랬죠. 그죠? 주제문. 으뜸글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으뜸글어이라는 건, 주제문이라는 것은 이 5개의 문장을, 글어를 안침글어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5개를 뽑아내고 5개를 완벽한 글월의 형태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문장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5개의 글월을 갖게 되는 거죠. 5개의 글월을 다시 하나의 글월, 하나의 글월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어, 목적은 2개, 3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 이렇게 끝을 맺는 거,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 글을 줄인다. 그러면 이 하나의 문장 속에는 여러분이 골라낸 5개의 초점 낱말과 그걸로 쓴 모든 이제 안침 글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주제문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만듭니다. 이거 제목 만드는 과정이군요. 개요서라는 것은 제목을 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를 잡고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가기라는 부분까지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요서와 들어가기를 동시에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글을 이제 과제를 올리실 때는 개요서하고 요 들어가기 부분을 분리해서 좀 올려주세요. 요거는 평가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요서와 들어가기는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분이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 그분 걸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다 열어놨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뭐 시간 관계상 우리 맨 밑에 계신 분부터 한번 어떻게 개요서를 썼는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제 겹쳤으니까 지금은 어차피. 그럼 앞에 분부터 할까요? 임채원? 네. 자, 그러면은 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요서를 쓰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배우셔야 돼요. 불을 저기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죠, 그죠? 네. 여기 앞에 한번 꺼줘. 일어서 해야지.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을 바라보시고. 시각영상 디자인과 17학번 임채원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이제 개요서를 써주셨는데, 여기 맨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네, 초점 낱말이 있는데, 먼저 순서는 제목은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 자, 순서대로 초점 낱말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왜 이런 게 생각났는지, 왜 중요하다고 여겨졌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밑에 입시를 하다 보니까 네. 디자인 하다 보면은 약간 창의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밑에 입시를 준비할 때 보면은 이 그림에서도까지 이제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이제 대학 와서 전공을 배우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상황이네요. 일반 학생이 아니고 미대 진학을 목표로 했던 분이니까 사실 뭐 그림을 베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베끼는 그림의 가치보다는 새로운 그림의 가치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 대학에서 미대생을 뽑을 때는 이 창의성을 잘 안 보고 그냥 잘 그렸는지 이런 걸 보니까 결국 입시에서는 창의성을 죽이고 그냥 기술 테크닉만 이제 배우는 이러한 교육을 해왔다. 이것이 참 대학 진학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죠. 이제 학원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진학의 결과를 이제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자본주의니까 이제 그 교육의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상업성을 띠게 됐다 생각해서 저렇게 좀 낱말을 정했어요. 일단은 학원의 방점을 좀 찍었네요. 대학에도 문제가 물론 있는데 학원도 장사 속이더라 보니까 학원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교육기관이 창의적 교육 대신에 돈벌이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벌이 핵심이 뭡니까?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물려 있는데,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결국은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 대학을 많이 보여내야 되니까 더 강력하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상이 듭니다. 대학이 바뀐다면 주입식 교육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면은 학원도 그러면은 학원에서의 뭐 미술 교육도 바뀌게 될까요?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술 교육이 주입식으로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업성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이라는 과목 자체가 약간 창의성을 생각해야 되고 약간 발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제 이 구성 자체를 아예 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이제 주입하는 식으로 이제 주제를 계속 주입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규격화되고 약간 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도 못마땅해가지고 아예 틀을 주고 틀 안에 내용만 구겨 넣으라고 강요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틀은 누가 짰죠? 선생님. 네, 그럼 학생은 뭐 하는 거예요? 안고 정도 되는 거네, 그지? 응? 새로운 붕어빵, 잉어빵, 뭐 미꾸라지빵 이런 거는 없고 틀은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다가 속만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꾸미는 형식이네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이제 디자이너가 탄생하겠네요. 이런 문제를 대학 와서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니까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 네. 순서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론적 사고는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과목의 그 중요한 창의성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학원에서 입시를 하면서 대학에 오는 것 자체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이제 만연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를 흔히 사회학에서는 성과주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결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과주의라는 것죠. 특히 이제 올해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죠. 능력이 출중한 분을 이렇게 뽑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하시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죠. 능력제일주의라는 거하고 성과주의와 결과주의는 묘한 방식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과, 결과, 능력이라는 게 대개는 테크닉적인 거야. 창의성은 어떻게 성과를 발휘하나요? 결과물이 나올 때, 그죠? 근데 창의성은 평가할 수가 없어. 창의성 자체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유명한 이런 아트 스쿨에서는 결과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창의성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왜? 바로 그것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붕어빵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에 붕어빵이 팔리죠. 예를 들어서 잉어빵 틀을 누가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에 잉어빵이 팔립니다. 근데 이 틀을 누가 만들어요? 없는 데서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창의성인데 이거를 이런 인재를 끌어들여오기만 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거냐. 근데 우리는 이 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거를 존중할 마음은 없어요. 대신에 붕어빵 딱 주고 너 이 안에서 뭘 채워 넣을 거야?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또 하나의 아티스트를 그냥 대량 생산해내는 체제죠. 이것은 이제 결과주의, 성과주의, 능력제일주의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겁니다. 흐름이 아주 좋죠. 다섯 번째는 뭐였나요? 수동적 사고는 그렇죠. 잡혀 있고 맞아요. 이게 불만이에요, 지금. 틀을 이제 학생들은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란 말을 버려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는 사람은 없다. 물론 다 배워야 되지만은
우리는 알아나가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죠?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다고 그랬죠? 알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였어요? 알기 위해서는 물어야 하잖아요. 물음을 묻기 위해서는 내가 모른다는 거를 고백해야 되죠. 아, 난 모르는구나. 뭐가 중요한지 난 모르는구나. 중요한 게 뭐지? 이렇게 물으면 중요한 걸 찾게 되죠. 그럼 난 왜 몰랐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물음이 중요한 건데 이 물음은 성과가 아니야.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알을 얻어 나가는 첫걸음 이 부분을 완전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답만 내는 거를 가르쳐 온 거죠. 그러니까 배움만 강조해 왔다는 거야. 지금 채원 씨 여기 불만이었어요. 자, 문장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썼는지. 자, 문장을 한번 한 문장씩 좀 읽어주세요. 현대 교육 방식은 주입식 교육이 지배적이다. 자본주의인 그렇죠. 현대에는 교육도 상업적인 요소를 띈다. 네. 가르치는 방식이 규격화되고 체계성을 띠게 되었다. 생각의 과정보다는 시험의 결과를 더욱 중시하는 결과론적 사고를 갖게 된다. 네. 가르쳐주는 것을 수용하기만 하면서 수동적인 사고만을 갖게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문 어떻게 썼나요?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쇠퇴하고 상업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제 좀 약간은 도약이 됐죠, 주제문은. 전체를 포괄하려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네, 좋습니다. 문제의식 전체는 대한민국 전체 교육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느껴지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요까지 듣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뭐 좋은데 제가 이제 개요서에 대한 피드백 대먹임을 한번 할 텐데요. 개요서는 자기 생각을 적은 거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요.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야. 내 생각이고 내가 지금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한번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지금 생긴 거야. 그런데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개인적인 경험들이 잘 있었습니다. 입시 미술이라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창의성,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자존심에 관한 거죠. 내가 뭐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리는, 이게 앞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 테드톡이라는 거 좀 보시는 채원 씨 봤어요? 테드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테드 강연. TED. 인터넷 치면은 뭐 지금 무료로 다 제공이 되니까 보시면 한 번쯤 보실만 합니다. T는 테크놀로지예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 가지의 낱말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는 뭐하고 또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사이언스죠. 사이언스는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한다면 알미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과학이 아니에요. 사이언스는 알미란 뜻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알미 한 종류예요. 만들 줄 알기. 만들 줄 아는, 우주선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우주선의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그 이전에 우주선에 만드는 제작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론적인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이언스의 근거에서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만들 줄 알기를 말했다면은 이미 사이언스는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뺀 거죠. 사이언스가 뭐 테크놀로지보다 덜 중요해서 뺀 게 아니고 사이언스를 펀더멘털, 기초로 하지 않으면 테크놀로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노 물리학이 없이는 나노 소재가 안 나오잖아요. 먼저 어머니야. 알미라는 거, 사이언스라는 건 테크놀로지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굳이 딸을 얘기하는데 엄마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한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 너무 어렵잖아. 아는 것도 어렵고 만들 줄 아는 건 더 어렵고 그것을 가르쳐야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채원 씨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기술도 배웠고 이제 빵틀을 이렇게 찍는 법도 알았어. 그 다음에 다 잘 배웠어. 인고 섞는 법도 배웠고 다 했어. 세 번째는 뭐 해야 될 거야?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가 디자인이야. 테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은 지금 이제 채원 씨는 미술 쪽으로만 제안을 두셨지만, 정부, 정책을 만드는 것도 디자인, 도시 디자인 아시죠? 도시 재생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디자인도 있어요. 인성 디자인도 합니다. 교육 디자인도 하죠. 이제 21세기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시대야. 감성도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21세기의 화두입니다. 근데 21세기 화두가 디자인이 된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있었던 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어떤 것, 커팅 엣지라는 말을 하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커팅 엣지, 커트는 자르다 이거죠. 엣지라는 건 끄트머리라는 뜻입니다. 최첨단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해 쓴 적이 있는데요. 내가 한 걸음 딱 내디면 그 순간 최첨단이 생겨나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디자이너라고 한다면은 이미 나온 것은 쓸모가 없고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걸 하나 한 걸음 딱 내딛어 가지고 새로운 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 창조자에 대해서 디자이너란 말을 쓰는 거야 이제는. 디자이너라는 것은 이노베이션, 혁신가에게 쓰는 말입니다. 예전처럼 뭐 옷 이렇게 뭐 그 본 뜨고 이런 게 디자이너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어떤 것을 창안해내는 사람, 이걸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디자이너라는 호칭을 붙인단 말이야. 그럼 이 세계는 다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세원 씨가 지금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불만이 많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노베이션 하나도 없고 노바가 신성이란 뜻인데 우리 이제 무슨 오페라 이런 데 노바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 화려하고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고 관중의 모든 각광을 받으면서 청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노바가 탄생해야 되는데 새로운 별이 나와야 되는데 별이 하나도 없어. 이런 교육은 디자인 교육이 아닌 거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겨먹을 수는 없어. 시험 봐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이 꼭 불필요한 건 아니고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과정에는 또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플러스 더하기 거기에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이제 가져오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능력. 요것도 이제 또 우리가 함께 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 쓰긴 어려워서 한 가지를 일단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는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만으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 입시 전반으로 가면 이 논문은 실패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미래라는 또는 디자인이라는 아주 제한된 범위로 좁히시면 됩니다. 그럼 미래라는 거하고 또 디자인, 시각 영상 디자인도 다른 거니까 여기에 맞는 적합한 그러한 어떤 입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죠. 그럼 왜 이런 교육이 안 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시각 영상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건데 실제 수능 입시에서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수능 입시는 이런 면에서 디자인 교육을 위한 입시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디자인 교육에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 들어갔어. 뭐 그리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들어갔는데 좋아.
그 창의성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현재 디자인 이제 학부라든지 디자인 전공생을 위한 수능 입시의 부족한 문제 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 그럼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이 빠졌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균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디자인의 중요한 본질을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경험과 또 현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갈망과 또 그 출발점에 있었던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것과의 관계를 한번 연결해서 써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주의니 성과주의 이런 것들은 좀 빠지겠네요. 요거는 이제 배경으로 밀려나게 되고 전면에 부각해 두드러지게 나오는 건 뭐냐면 디자인 교육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입시에서 이런 게 빠졌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대를 예를 든다면 더 쉽게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대 같은 경우 이제 성악에 노래 한 곡을 다 부를 수가 없어요. 한두 소절 부르면 나가 그래. 아니 지금 3년이 중학교 때쯤 6년을 지금 노래 연습해 왔는데 야, 그 10초, 20초만 듣고 그걸 다 판단한다고? 이거는 폭력이지. 시간 없다고요? 시간 더 내세요. 모르겠어, 지금 바빠요. 남은 6년을 공부해 왔는데, 그 30초, 1분도 안 줘? 이런 건 진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볼게요. 교수를 뽑는데, 미국은,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밤을 같이 자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논문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를 뽑을 사람들이 나와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학술대회를 해가면서 인간적인 거 다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뽑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지원서 쫙 내면은 그래서 내정자가 많은 거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어봐. 저기 임채원 애가 냈는데 어때? 물어보는 거로. 걔가 뭐 실력은 좋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인맥 사회가 돼버리잖아.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명, 6명이 1명 놓고 거의 뭐 48시간 동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사람을 뽑을 때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좀 좁혀가지고 디자인 전공에 맞는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현재 이런 그 대학 입시에서는 미대 입시에서는 빠져 있다. 이거는 참 문제다. 라는 것으로 연결해 내신다면은 아마 이미 뭐 좋은 문제의식 갖고 계시지만은 좀 더 좁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우리, 누구죠? 윤혜지 왔나? 네, 나오세요. 우리 혜지 씨는 제가 오래 기다렸어요. 자,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과 2학년 윤혜지라고 합니다. 성악과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왜 성악과라 그러면 꼭 노래 한 곡을 듣고 싶은 거지? 네, 자, 이렇게 우리 또 초점란말부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 초점란말은 경쟁으로 선택했습니다. 경쟁의 뜻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놓고 다수가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투는 거? 다투는 건 뭐죠? 어떤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어떤 행위로. 정확히를 하셨는데요. 목표가 있습니다. 도달할 곳.
거기에 누가 먼저 다툰다는 것은 닿는다는 거야. 누가 먼저 1등 할지 다다를지를 놓고 여러 명이서 동시에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툰다는 거, 다다르려고 한다. 먼저 다다르려고 하는 거, 이게 다툼이네. 그러니까 목적지는 여러 개면은 다툴 필요가 없어.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여기로 가고 그러면은 자기 목적지들이 다 다르면 다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목적지가 하나야. 또는 100명 가운데 10명이야. 그러면 10명만 그러니까 제한되니까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이거 어디에 적용시킨 거야? 돈 가지고도 다투고 뭐 외모도 다투고 뭐 다투는 게 많잖아. 뭘 가지고 다투는 거야? 내용. 뭔가 얻기 위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위를 얻기 위한 경쟁. 졸업장? 졸업장이라기보다는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교 입시에 합격을 해서 대학생의 신분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입학이라는 거죠. 입학. 네. 네, 좋습니다. 그래 입시 경쟁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초점 낱말은 박탈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그죠? 아니, 지금 성공했잖아. 근데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성악과 입시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곳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박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종류예요? 박탈감 뭐?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느낌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정말 짧게는 1년, 3년, 길게는 정말 어릴 때부터 10년 가까이 대학교 입시를 두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길게 들으면 1분 30초? 그 안에 제가 투자한 모든 그 노력들이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허무함과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거예요. 나는 3년을 노력했는데 어찌 아무리 자기들이 전문가래도 사실 1분 30초까지 듣는지도 잘 애매합니다. 그냥 한 소절 듣고 다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뭐 노래를 이 정도 실력으로 부를 수 있지만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존중받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존경심을 갖고 평가를 해주셔야지 마치 무슨 뭐 물건 취급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박탈감이라는 것이 그런 공정성에 관한 문제로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진 거예요. 물론 나는 합격을 해서 좋지만 이것도 한편으로는 좀 모욕을 당한 걸지도 몰라요. 저분이 혹시 실수로 나 붙인 거 아니야? 난 실력 없는데 운이 좋아서 붙은 거야? 아니야. 철저한 검증은 없었잖아.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들어온 사람도 불안하고 떨어진 사람은 불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군요.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잠재력 평가의 부재. 그러네요. 나는 다른 노래도 잘 부를 수 있는데 한서시고 한 곡 요만큼 불러가지고 어차피 수많은 것 중에 요만큼만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로 평가받으면 좀 억울해요.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거 많거든요. 연습 다른 거 많이 했는데 학원 선생님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 해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뭐 등등 해가지고 이유는 많겠지만 내 잠재성은 요거로 다 드러나지 못했어요. 이런 아쉬움이 또 사실 이거는 한편으로는 분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다니 말이야.
이렇게 불평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말은 아주 곱게 했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그런 거예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술적 미덕의 상실. 근데 이거 묻고 싶었어요. 예술적 미덕은 뭐죠? 그 이제 저희가 곡을 공부를 할 때 음. 그 작곡가가 이 곡을 만들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고 음. 이 악상에서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고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곡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참고를 하고 염두에 두고 곡을 깊게 공부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차 음악가가 될 거라면. 그런데 입시에서는 연주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아까 그 미대 입시와 비슷하게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보여줘야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곡을 마음대로 편집을 하고 바꾸고 작곡가의 의도는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곡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선화예고에 이제 장한나 씨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또 계셔가지고 제가 좀 우겨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잠깐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도 참관을 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장한나가 가르친 거는 딱 하나의 음을 치는 거였어요.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지금 우리 발표자께서 하신 얘기는 한국에서 기본은 연주 기법을 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테크닉적인 거. 근데 장한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피아노를 했는데 피아노 딱 쳐주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이제 심판의 문 앞에 섰다고 치자. 문을 두드려야겠지. 근데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데 두드리기 직전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 바로 그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음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단다. 그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하는 거 이게 연주 잘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지만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똑같은 난관에 부닥칠 겁니다. 나는 이러한 예술적 미덕을 갖추고 있는데 시험 보러 갔더니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보고 통과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예술성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초점난 말은 4개였지만은 안 친 구럴은 5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제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비효율적인 실기시험 진행 방식은 경쟁 과열과 예술적 손실을 초래한다. 네, 좋습니다. 잘 들으셨죠?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제 시험인데 이제 비효율적인 말을 쓴 걸 보니까 약간 아직은 주제가 명료하진 않습니다. 제가 본 이제 개요서 느낌은 이제 이 시험이 예술적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뭐 이제 성악을 하시니까 이러한 성악의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이 본질을 평가하지 못하는 시험이다. 우리는 지금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건데 예술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들레주란 사람도 뭐 예술을 감각으로 현재화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쓰고 그래. 감각에 초점을 맞춰서 예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꿈을 꾸잖아요. 상상을 하고 환상을 갖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감각적인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예술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뭐 한 가지 예술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술은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넘어서는 거죠. 어딜 넘어서느냐? 경지를 넘어서요.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 세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번도 사람들이 상상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경계를 뛰어넘어서 개미하고 대화해보고 벌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것을 남들은 거기까지 가보질 못하잖아요. 그런 이제 뛰어넘어서 그 경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만은 내용까지도 좀 포괄이 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우리 촛불 그 집회 때 여러분들 자주 나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촛불 집회 나가면은 정말 특이하게도 수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했어요.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촛불 광장에서 예술가로서의 진면목을 다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전위부대였어요. 이것이 문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김현 작가의 말을 잠깐 빌리면은 강도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돈 내놔 그러면 다 돈을 주죠. 그리고는 말문이 막혀버렸어. 근데 시인, 예술가는 강도가 나타나서 돈 내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돈을 안 주고 강도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이놈 하고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어 그래서. 근데 강도야라고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강도를 잡습니다. 예술가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예술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고 예술가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고 결국 예술가는 시대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 그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이렇게도 뛰어나다는 의미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술가를 평가해야 하는 시험이라면 아니 이런 예술성이 좀 반영이 돼야겠죠. 그 예술가의 뭐 하나의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손재주, 목소리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만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비효율성인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반예술적인 거죠.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만 남았으면 우리는 그거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을 다 잃어버린 거죠. 아마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이제 음대의 시험이 이렇게 성악가가 되기 위한 이런 과정에 적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음대의 본질이 뭔지 성악의 본질이 뭔지 이런 걸 좀 설명하신 뒤에 이런 예술적 미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아직 그게 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런 거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그럼 좋은 논문이 되겠네요. 나 같으면 내가 교수라면은 이런 걸 도입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녹음 테이프를 요즘은 이제 파일로 보내니까 파일로 먼저 보내고 여러 개를 여러 곡을 받아가지고 뭐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조사해 보시고 외국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적 미덕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험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논문을 쓰시면 아주 좋은 논문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우리 발표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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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에도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잘 드러났어요. 개요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죠? 대신 공부하고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 떠올리기를 하고 초점낱말, 안침글을 다음에 한글을 요약문으로 바꿔서 개요서를 쓰시라는 거야. 요까지 썼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혜지 씨가 좀 할 텐데 자, 들어가기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기는 세 단락을 쓰시면 돼요. 혜진 씨는 뭐 들어가기까지 다 썼지만은 이제 좀 더 보완을 해보시면 되겠. 개요사가 좀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개요소가 바뀌면 들어가기도 바뀌는 겁니다. 자, 첫 문장은 이렇게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적은 반드시 이렇게 시작을 해주세요. 이 글의 목적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개요서를 제대로 못 쓴 분은 이 글의 목적은 하고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어. 여러분 개요서를 써야만 첫 문장 쓸 수 있는 거야. 첫 문장을 반드시 이렇게 쓰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글의 목적은을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쓸 수가 있어. 개요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문은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하이라이트야. 이 한 문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논문 쓰는 거야. 이거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개요서 때 처음에 가졌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논문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논문 쓰다가 어떤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요. 이런 거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문제를 깨달았고 바꿔야 됩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대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옳은지 내 스스로 검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이미 있어. 보여줄 거고, 산정상, 산마루는 이미 있는 거. 절로 갈 거야, 나는.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글을 써가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첫 문장은 이 글의 목적은 이라고 반드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문장 보시죠, 뭐. 자, 음악대학 성악과의 입시 실기 시험이, 아이고, 경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네요. 현재와 같은 실기 시험이 마련된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지원자는 많고, 입학 정원은 적고, 뭐 이런 과다한, 지나친 경쟁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아니, 이건 하나의 이유죠. 인정할 만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달리하면 시험 방법을 다변화하면은 비록 경쟁자가 많더라도 모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 최근에는 뭐 제가 논문 심사를 많이 하니까 뭐 교수들이 뭐 논문도 쓰지만 심사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해결의 폭력 개념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심사를 하는데 이거를 탈락을 시켰어. 그런데 탈락을 시켜도요, 기분 좋게 탈락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그 논문을 보완하면 되는 거야. 다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탈락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결의 폭력 개념을 연구를 했는데 끝부분에다가 한국 사회의 폭력성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죠. 결국 우리 한국 사회의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한국 사회의 폭력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의 폭력 개념이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거꾸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도움이 된다는 거는 증명이 필요로 하는 거죠. 해겔의 폭력 개념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폭력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없었어. 그러면 이 논문은 그런 중요한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불충분한 논문이 되는 거죠. 탈락해 그래서. 하지만 이제 탈락 이유서에는 그걸 자세히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락강도 있고 하버마스라는 사람도 있고 박경리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폭력의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나 아렌트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해겔을 택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타당성 증명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해겔이 한국 사회 폭력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이분은 그걸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죠? 그러면 이분은, 아, 그래, 맞아. 이거는 내가 부족했구나. 논문이 그렇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논문 읽고 하다 보니까, 아, 내 주장이 너무 과했구나. 일방적이었구나. 뭘 모르고 한 거구나. 해가지고 계속 고쳐나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주장이 완전히 바뀌는 수도 있어. 거꾸로. 그래서 현행 이런 입시 제도가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논문 마치고 나서는 아이고 현행 입시 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두 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논문은 내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돌려서 말하면 내 주장이 얼마나 정당하고 타당한지를 스스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걸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장에 보니까 과연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 입시가 이렇게 됐는지 요인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논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물음을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일관성. 그러면 잘 보니까 경쟁 과열이라는 거하고 예술적 미덕이라는 거는 물음이 다른 거네. 이 두 가지를 물으면 문제가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미 보셨겠지만 우리가 개요설 쓸 때는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로 좁히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해봐야 돼, 친구랑.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예술적 미덕이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경쟁보다도. 왜? 경쟁은 불가피하잖아. 그럼 이런 경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술성을 둘러싼 경쟁을 하면 불만이 적어질 거야. 근데 테크닉 경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잘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하나의 물음을 묻는다.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예술적 미덕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들레주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자기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자기만의 예술성 개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뛰어남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때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것들을 쭉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를 쓰실 때는 개요사 다음부터는 들어가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은 찾기를 해야 돼. 자료 찾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과연 이게 가치 있는 문제인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값을 매기고 있을까? 내가 쓰고자 하는 내 논문의 주제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 뭐 자료 찾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대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가시면 중앙도서관 있죠. 중앙도서관 들어가시면 그 로그인 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왼쪽 맨 밑에 여기 뭐 금방 보여드릴 수 있죠, 그죠? 자, 여기 숙대도서관, 중앙도서관 있습니다. 맨 위에 로그인 하는 데가 있죠. 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이 화면이 뜨면서 맨 왼쪽 아래에 RISS, 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예술적 미덕이라는 말을 치면 몇 건의 정보가 검색이 될까요? 자,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예.
자, 그런데 이건 당연히 검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린다면은 주변어 검색이라는 것도 해보세요. 그럼 예술적 악덕도 있을까요? 미덕이 있으면은 뭐 악덕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예술적 미덕과 관련된 주변어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30만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죽었지 뭐. 30만 개를 이거 언제다 일일이 살펴봐. 그때는 여기 이제 상세 검색이라는 게 또 있죠. 상세 검색을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찾는 그 내용에 맞는 것을 또 골라내야 돼. 예.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정보를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뭐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글의 목적은 하고 잘 쓰셨을 때는 두 가지를 이제 곧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내 문제가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를 검토를 해보시는데, 자, 저렇게 리스트에 들어가서 딱 쳤는데 뭐 30만 정도의 자료가 검색이 된다. 그럼 내 논문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이미 연구가 끝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가치가 없습니다. 쳐봤더니 한 건도 검색이 안 돼. 이거 위험하네. 다른 사람들은 연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바보이거나 내가 천재이거나 아니면 거꾸로일 수도 있겠지. 그때는 다시 한번 주변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주제어로 다른 분들이 연구한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은 돌다리를 더 많이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난 이 주제가 좋아. 그런 확신이 든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 주제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리스트를 검색해 보시고 또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은 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이런 단행본 검색이 또 가능합니다. 단행본 검색을 해 보시고요. 또 뭐 아까 테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강연들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가 있죠. 지금 뭐 유튜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MOOC. 그리고 오늘날에는 영화가 아주 좋은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영화. 또는 여러분이 뭐 예술 쪽에 많이 계시니까 한 편의 음악도 좋고 그림도 좋습니다. 예술적인 작품도 좋아요. 또는 야, 이것도 저것도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뭐 여론조사를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또는 전문가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글로 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뭐 내가 주제를 정했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만으로 쓰면 되게 수준이 굉장히 낮아. 똑같은 말이 반복될 뿐이고, 그러면 이걸 다채롭고 풍요롭고 깊이 있고 넓게 만들려면은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죠. 자료를 많이 찾고 나면은 이야, 이거 2학점짜리 하려고 제가 한 분의 고백을 들은 적도 있어요. 선생님, A뿔을 맞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F 다 때렸어요. 너무 그 논문을 쓰고 싶었던 거야. 정말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글을 맞췄을 때 여러분이 뿌듯하게 느끼면 학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뿌듯함을 느꼈다면은 절대 나쁜 학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백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문제는 내가 찾은 거죠, 그죠? 대신에 이 문제가 가치 있는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검토를 해야 돼.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건 가치가 있어. 나에게 가치가 있어, 분명히. 그럼 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자료 찾기를 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료 좀 찾으세요. 그리고 자료 찾은 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쌓아놓고 안 보면은 그 자료에 그게? 예. 쌓아놓으면 안 되고, 꺼내서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 예. 분석해야 돼. 근데 분석을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돼. 어떻게? 글로 해놔야 돼. 논문 한 편 읽을 때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글로 분석을 시험 봤잖아요. 요약 분석 다 시험 보셨죠? 읽을 때 훌륭한 문장이 나온다. 이거 내가 논문에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요약을 하고 또 표시도 해두고 또 이 부분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분석도 하고 이거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 주제와 관련된 좋은 자료를 찾을 것. 찾으면서 동시에 요약 분석을 할 것. 그러면 여러분의 주장은 이미 있어요. 그죠? 개요새 여러분 주장이 있습니다. 이미.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자, 어떤 사람은 나랑 생각이 같아. 그럼 나와 생각이 같으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겠죠. 그럼 왜 옳은지를 갖다 쓰면 내 주장하고 똑같은 거네. 근데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논문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어야 돼. 다른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랑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비판해 가면서 내 생각이 좀 더 단단해지겠죠. 그 두 가지가 다 되네.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 생각이 좀 탄탄해지는 이걸 이제 논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논문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는 그 논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뿌듯하려면은 여러분만 이해가 되면 안 되고 그 논문을 읽는 분이 야, 재미있다. 여러분의 논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친구가 야, 뭐 논문을 읽으라고 그래. 그랬는데 딱 읽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그거 재미있네. 아이, 그럼 뭐 이제 뿌듯해지는 거야, 그게. 이 학자들이 한 명의 독자한테 위안을 받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마누라. 완전한 제 편이죠, 뭐. 근데 어쨌든 이러한 지지자가 있을 때 용기가 생겨요. 그게 보람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논문 써가지고 만족시켜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로 느낀 거를 써가지고 우리 채원 씨 좋습니다. 해가지고 숙대가 바뀐다면 이야, 뭐 굉장한 보람이지. 이거는 자부심이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학자들이 공부한 이유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난 논문 한 편 썼을 뿐인데 세상이 바뀌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논문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뉴턴이 없었으면 우리는 저기 우주선 못 쏘는 거죠? 뉴턴이 만율력 법칙이라는 것을, 뉴턴 역학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모두 있어야만 비행기를 쏠 수 있죠. 하지만 비행기에 우주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재려면 양자 이론이 필요해요. 이 양자 이론도 있어야 되는군요. 이 이론들을 만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죠. 이게 바로 논문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쓴 논문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묻혀있다가. 스피노저는 200년 만에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논문이 빛을 발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빛을 발하려면은 딱 한 가지는 지켜야 돼. 그 문제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돼. 그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소 하나의 물음을 묻는다에 집중을 하시고 두 번째 논문에 요소가 있었죠. 통일성에 관한 겁니다. 통일성은 대답에 관한 거였죠. 그 물음을 물었는데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답했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답을 해요. 찬반으로 나뉘었어요. 근데 찬성 가운데도 적극 찬성이 있고 소극 찬성이 있고 제한적 찬성이 뭐 이렇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 대답은 뭐 여러 개의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은 다양한 대답들을 검토해 가되, 예를 들어서 찬성 대답 그대로 소개하고 반대 대답 그대로 소개하면 통일이 안 된 거죠. 그거는 분산된 거잖아요. 분열된 거잖아. 그러니까 통일을 이루려면 찬성 쪽에 대해서 내가 왜 찬성하는지를 적극 지지해 주면 되고, 나랑 같은 경우, 의견이 같은 경우, 나와 견해와 의견이 다른 반대쪽이라면 내가 비판해가지고 그것을 버려야겠죠. 그러면 통일성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답을 쭉 이어가게, 나의 답은 올바른 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답을 쭉 이어갈 수 있다면은, 그거는 다양한 대답들을 쭉 늘어났지만은 결국 하나의 대답으로 수렴됐기 때문에, 통일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줄기 두 개의 강이 있는데 두 개의 물줄기가 따로따로 흐르다가 두물머리에서 하나로 딱 합쳐져 가지고 한강이라는 것으로, 북한강, 남한강이 따로 흐르다가 한강으로 딱 흐르면 통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대답이 따로따로 흐르고 있다가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두물머리네, 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종합돼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대답을 또 만들어내는 거, 이게 통일성이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관성을 지켜야 되고 하나의 물음만을 묻는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대답들을 내 대답으로, 올바른 대답으로 종합해낸다. 통일성을 지키고. 세 번째는 체계성이죠. 근데 체계성 큰 문제는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풀어내기 부분 곧 이제 형식을 올려드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들어가기까지만 쓰시면 되는데, 자, 우리 누구였죠? 혜진 씨의 경우 보니까 두 번째 보죠. 자, 요것도 그대로 써주세요. 파랗게 만들어 표시해 놓은 부분은, 형광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여러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목적을 얘기했죠? 위에서니까 수단이 나오겠네. 방법이 나오겠네.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논문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볼 것이다. 여러분이 아직 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런 건 특정한 방법이네요. 그죠? 현상학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 등등. 예, 기존에 학자들이 쓰는 전문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증적 방법 등등. 그런데 뭐 이런 걸 아시면 써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나 수단을 두 번째 단락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들어가기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군요. 첫 번째 단락은 문제를 던지는, 물음을 묻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물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물음을 묻기 위해서 저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문헌조사도 해보고요. 또 논문 분석도 해보고요. 또 동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다양한 동영상 시청각 또는 묵후 강연 또는 뭐 전문가 인터뷰, 친구와의 뭐 대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도표로 만들어 보거나 하겠습니다. 또는 모델링도 해보거나 샘플링도 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창안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뭐 실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자, 차례입니다. 실제로 차례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서 뭐 보통 맞다리 주로 하는 거 있죠. 상 차리는 거. 자, 상 차리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상 차림의 차례. 응? 몰라요? 자, 내가 앉아있어요. 밥상 앉아있어. 그러면은 밥상 갖다 놓고 이제 어디다 뭐를 어디다 놔요? 밥은 어디다 놓고, 반찬 국은 어디다 두고, 원칙이 뭐예요?
반찬은 가운데, 음. 메인 반찬 가운데 놓고. 요건 테크닉이고 본질은 뭐예요? 상차림의 본질은 뭐예요? 모두가 먹기. 그렇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거야, 이거. 차례라는 건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어? 상차림의 목적은 상을 왜 차리겠어요? 밥 먹기 위해서 차리니까. 근데 혼자 먹는 경우면은 그 사람 마음에 맞춰서 차려주면 되고, 여럿이 함께 먹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뭐, 여럿이 다 함께 같이 잘 먹을 수 있게끔 차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림도, 뭐, 어느 정도 순서는 있겠죠. 밥이라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고기 놔야 먹기가 좋으니까. 그죠?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겠습니다. 기사. 뉴스 기사, 신문 기사. 광화문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이제 기자야. 자, 기사를 써야 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순서로 기사를 쓸까요? 뭐 제목도 써야 되고, 뭐, 아이고 어렵네. 네. 광화문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진도 넣고, 좋아요. 야, 최고지 뭐. 한 장의 사진은 뭐 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이미지 효과가 있습니다. 글의 경우만 봅시다. 뭘 어떻게 그럼 가장 먼저 뭘 쓰겠어요? 피해. 예를 들면은 누가 다쳤다? 그러네, 그죠? 근데 왜 그런 순서로 잡았어요? 아까 상차림 경우처럼 한번 해보세요. 상을 차림은 이제 먹기 좋게 하는 거고. 자,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지.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맞췄어. 야, 이제 코드가 맞아졌네. 응? 이거야. 글이라는 거는 나는 머릿속에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글은 읽히기 위한 거잖아. 함께 나누기 위한 거. 전달을 목표로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어떤 순서, 어떤 차례로 하는 게 가장 좋냐면 내 글을 읽을 사람이 이 내용, 이 주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알고자 하는 게 뭔지 가장 알고자 하는 바부터 써주면 돼. 쉽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죠. 어떤 기자가 광화문에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호랑이 발톱이 5개더라. 그 5개 어딘가에 뭐 했는데 뭐 발톱 하나가 빠졌는데 뭐 등등 디테일이라고 하죠, 그죠? 쓸데없는 디테일을 막 기사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문 망한 거죠,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를 가장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또 다른 관심거리 이끌어내고 서로 고리 물림을 통해 가지고 꼬리 물기를 해가지고 그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된다. 뭐 이건 다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논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쓰는 건지 주제네요. 또는 대상, 문제, 내가 물은 물음이 뭔지, 나 이런 물음을 묻고 있어요 라고 내가 묻는 물음은 이런 겁니다. 문제의식. 그죠? 문제의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개요서를 지금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는데 쓰신 분들은 문제의식이 이미 있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알아채는 겁니다. 이 알아챈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등에 개미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가면 그거 알아차릴 수 있죠? 여기 알아차린다는 거야. 감각적인 것도 있고요. 느낌도 있습니다. 내 친구가 지금 불쾌한가 봐. 외로운가? 알아챌 수 있어요. 기분, 감정도 알아챌 수 있죠. 또는 유레카, 어떠한 지식도 알아챌 수가 있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꾸 순환하는 거죠? 멍하고 있다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구나. 알아챘어. 그죠?
알아챔의 단계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아이고 이거 예술대학 실기 시험에 문제가 있어요. 해봤더니 알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거리를 이제 끄집어낸 거죠. 이게 알아챈다는.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 논문은 다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문제를 문제로 알아채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 알아채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깨어 있어야 돼. 잠들어 있으면은 관심이 없는 경우죠. 잠들어 있으면은 문제가 코앞에 닥쳐도 문제를 문제로 알아챌 수가 없어. 깨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문제를 내가 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제가 문제 발견술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갖는 사람이죠. 칸토르 정리라는 걸 수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수학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최고의 명예를 갖습니다. 문제 발견자가 모든 학문적인 명예를 다 갖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둘, 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명예를 갖죠. 물론 연주자도 명예를 갖습니다. 다만 모차르트 연주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예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문제를 낸 사람, 작곡한 사람 딱 한 명이기 때문에 모든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교수가 되고 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대개 문제를 낸 사람이 답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을 받을 정도만 되려면 문제도 내고 답도 찾아야 돼. 그런데 문제만 내도 노벨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바로 모든 명예예요. 글로리, 명예와 영광의 근원은 문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문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삶,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유롭고 평화롭고 공정하고 또 즐거운 행복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결과가 없다면은 뭐 그 고통스럽게 문제를 찾아요. 하지만 그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그 과정은 학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뭐 건전한 사회,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않다고 누군가 지적을 했어요. 문제잖아요. 근데 그 지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그걸 지적해서 건전한 사회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큰 보람이 있겠네요. 이렇게. 자,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지 이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가장 먼저 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냐가 첫 번째 관심사고, 두 번째는 나타나서 뭐 했냐 이거냐. 사람을 물었냐, 어쩌냐, 뭐 어디로 갔냐, 잡았냐, 이런 거. 구체적인 내용, 현상, 사례, 이런 게 궁금해.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러이러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3가지 정도의 사례 분석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 가시면, 분석을 해 가시면서 적절한 사례들을 많이 모아 놓으세요. 그러면 좋은 글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궁금해해. 아니, 그 실기 시험이 뭐 좀 부당하다며. 말은 그렇게 했어. 동의해. 근데 뭐가 부당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는데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새 바이올린으로 교체하거나 줄을 교체할 시간도 안 주고 탈락시키는 거 부당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부당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이런 사례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클라이맥스 산마루라고 했던 그 주제문을 조금 단계 나누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누어 쓰는 자기 주장을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쓰는 것이 다음 주까지의 과제입니다. 개요서를 쓰신 분은 요 이제 들어가기만 쓰시면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개요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요서를 먼저 써서 올리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기를 쓰시면 되는데 개요서를 못 쓰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료찾기를 반드시 해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네요. 선생님, 자료찾기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읽어보면 압니다. 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료찾기를 하신 분과 자료찾기를 안 하신 분은 들어가기가 달라요. 지금 우리 오늘 그 개요서 발표해 주신 분들은 자료찾기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자료찾기를 하면요, 당연히 길이가 늘어나고요, 중요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내가 찾은 자료들에 대한 인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와의 제가 뭐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셨겠죠. 찾았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분석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양심에 맡기는 거니까. 또 글은 끝나는 순간이 끝이야.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잘 지켜가시되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정만 잘 지도할 뿐이고요. 평가는 마지막에 몰아서 마지막 글로 한다. 다만 개요서는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개요서를 안 쓰면 점수가 없습니다. 개요서 반드시 써야 되고요. 들어가기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 풀어내기까지 해가지고 첫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로 면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2주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글에 대한 완벽한 틀이 잡히고 해서 스스로도 얼마든지 이런 글을 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과제 다 이해하셨죠?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남아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